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열강의 경제 침탈 관련된 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아간판초부터 해서 너일 전쟁까지 그 일본하고 러시아 간의 세력 균형기에 이제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그 당시에 러시아는 정치적 부분, 그다음에 일본은 경제적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패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러시아는 이제 아간파천 이후에 그 최애국 대우라는 명분으로 이제 러시아는 여러 가지 이권을 이제 탈취했고요. 세계 열강들도 이제 최애국 명분이라는 이유로 러시아가 줬으니까 우리도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권을 탈취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많은 이권들이 외국 세력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한제국 입장에 볼 때도 한 세력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여러 세력들 끌어들여서 세력 균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또 권한을 이렇게 또 의도도 나눠준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열강의 경제 침탈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이제 여기 좀 지도를 좀 크게 보고 이제 좀 하세요. 열강들이 어떻게 경제 침탈을 했는가 이런 이제 내용도 있는데 이 표 좀 정확히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뭐 철도 부설권 관련된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고충 자료도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가파천 이후의 열강은 체육대회 규정을 내세워서 각종 이권을 침탈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아까 지명경처럼 균점을 시켜줬어. 이의제라는 이런 그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조선 정부는 열강의 이권을 균정시켜서 특정국을 그러니까 일본이죠 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뭐냐면 식민지화 시키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게 이제 이권 탈취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제 돼요.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는 권리와 그다음 경제기관을 지배하는 권리 이렇게 이제 있는데 대개 이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는 권리로서 이제 철도 부설권이라든지 그다음 강산 채굴권, 산림 채굴권, 그다음에 전선 가설권 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기관을 지배할 권리로서 해관 운영권과 해관 수색권, 은행 설치권 등등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여러 도표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일단은 이제 뭐 철도 부설권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산림 채벌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압록강 산림 채벌권 러시아가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많이 보는 게 금강채굴권이 있어요. 금강채굴권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었죠. 미국이. 특히 이제 미국은 무슨 금강을 가지고 있었냐면 운상금강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 운상금강. 예. 이 운상금강은 그 당시 그 미국 선교사도 왔던 알렌이 그 이제 정치공과 이제 유치하게 돼갖고 이제 받은 건데 알렌은 나중에 미국 공사관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요. 하여튼 이 강산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강산에서 만약 금이 많이 그 생산이 되니까 그 당시 미국인 그 관리들이 한국인 노무자들이 금을 댈 경우에는 그 유명한 말 했죠. 노터치. 예. 이런 말에서 노다지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요. 자, 하여튼 이 웅산금강은 미국 운영하고 있다가 나중에 1930년대 들어와서 일본에게 이제 채굴권을 넘겨줘요. 그 이런 금들이 미국이나 일본은 많이 가니까 우리가 근본이 태안 제도를 실시하고 싶어도 금이 없는 거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좀 눈여보실 게 뭐냐면 여기 뭐 전화나 그 전차 부설권 뭐 등등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미국한테 줬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울릉도를 좀 볼필요했어요. 울릉도. 울릉도는 그 목재로서 유명해요.
그 울릉도에 있는 그 목재가 상당히 좋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김옥근 같은 그런 사람들도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울릉도의 목재를 갖다 팔아서 우리나라 개혁 자금을 마련하자 뭐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이 울릉도 지역에 이제 산림 채벌권 같은 것들이 러시아에 있었어요. 근데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권한들은 나중에 너일 전쟁 이후에는 일본은 다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좀 설명하다가 이제 말하는데 그 압록강 산림 채벌권 있죠. 이 원래 러시아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일본으로 넘어가거든요. 요게 이제 왜 압록강의 여기 부근에 산림 채벌권들이 되게 많냐면 다 이유가 있어. 왜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쪽 부분이 되게 높은 산지잖아요. 거기 나무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그 나무를 자르고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동을 어떻게 하냐면 이쪽 부분은 이제 압록강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냥 압록강에서 이 목재를 그냥 떨어뜨려내요. 네, 보내면 여기에서 이제 신의주에서 요 신의주는 이제 그 열차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경의선에 만들어 놓고 만든 새로운 이제 신도시거든요. 자,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목재를 받아서 가공을 해갖고 기차에 실어가지고 그 뭐냐면 다른 곳으로 보내죠. 예. 그래갖고 이제 뭐 그 남쪽을 철도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부산을 통해서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탈을 하기 시작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여러 권리들이 좋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해관 운영권이니 해관 수색권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하는 거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당시에는 세금을 어디에도 징수했겠어요. 지금이야 이제 공항도 왔다 갔다 하고 항공기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 해외에서 수출하거나 수입할 경우에 주로 어디에 거치면 다 항구를 통해서 거쳐요. 거기에 해관을 둬서 관세를 이제 걷는 거죠. 관세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관세 징수, 세금 징수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청나라가 그걸 이제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청나라가 그 해관을 운영해도 얘네들이 이제 아웃소싱을 주죠. 그래서 이미 그 전부터 일본 넘어가기 전부터 일본이 실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해관을 운영하면서 뭘 받냐? 결제 수단으로 엔화를 받아. 엔화. 예, 이건 나중에 통화정책 할 때 좀 얘기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를 또 마련해주고 그래요. 자, 그다음 은행 서치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앙은행이나 일반은행 이런 것들인데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화폐 발행권이나 여러 가지 이제 통화 공급 같은 것들 하는 게 이제 중앙은행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중앙은행 설치 관련돼 가서 꼭 이제 그걸 처음 시도했던 그 나라가 러시아죠. 러시아는 한려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이걸 중앙은행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도 이제 국내적인 반발이 크다 보니까 이제 물러났던 거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일은행을 이제 중앙으로 만들죠. 원래 제일은행은 이제 사립이었는데 이거 국유로 바꾼 다음에 이걸 이제 중앙으로 만들어. 그래서 한국 그 조선은행이 만들어질 때까지 약간의 통관부 시기 때 중앙은행으로 삼았던 것이죠. 자, 하여튼 이런 이권 탈취는 제국주의 열강이 후진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는 권리와 경제 기관을 지배하는 권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후진국 정부로부터 강제로 허용받는 권익들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뭐 인도나 뭐 베트남이나 이렇게 이제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침략을 받았던 국가들의 공통적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그런 진출을 볼게요. 특히 이제 세계 그 열강 중에 일본이 제일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적 침투이 많았는데 이들은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했지만 조선시장을 독점했고 일본에 차관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조세 징수권과 해관세를 담보로 해가지고 줬던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제 경제를 예속시키면서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연결시키죠. 일본 대자본가들이 진출로 대규모 농장 경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일본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이 그 토지예요, 토지.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특히 농사를 어디에서 많이 짓겠어요? 전라도 곡창지대 많이 짓겠죠. 그래서 전주나 군산, 나주 지역에 대규모 농장을 만들어요. 자, 이거는 좀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되게 철도 부분인데, 철도는 이제 일본이 상품 수출과 군대를 운송할 목적으로 했다. 이거는 뭐 그 일본뿐만 아니라 보통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어떤 나라를 식민지할 때 제일 먼저 까는 게 철도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철도를 통해서 자국의 상품을 또 판매하기도 하고 운송하기도 하고, 낙탈물을 또 뭐냐면 수송을 하고 자국으로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군대 수송 이런 것들 하죠. 자, 그 뭐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잖아요. 영국이 이제 인도를 점령했을 때 먼저 까왔던 게 뭐예요? 철도예요. 철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 역할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인도는 어마어마한 철도망이 발달돼 있어요. 그 철도망을 누가 딱 깔아줬냐? 영국이 다 깔아주고 나온 거야. 물론 영국이 깔아주는 이유가 다 있죠. 인도인들의 어떤 복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야. 철도를 깔때 우리나라 사람들 위해서 깐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나 목적에 의해서 깐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나라 철도망들, 간선 철도망들 있죠. 주요 철도망들은 그 기부는 누가 깔아줬냐? 일본이 다 깔아줬어. 그래서 최초의 철도가 뭐 경인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부선, 경의선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너일 전쟁 때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한 건데요. 특히 예전에 이제 경의선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요 철도와 관련된 문제가 재작년에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도 몇 번 나왔어요. 그래갖고 요걸 좀 약간 보충자를 통해서 한번 보기도 하죠. 자, 여기 제가 이제 거기 올려놓을 텐데 일단은 내용을 볼게요. 요건 제가 이제 자필로 그린 건데 제가 이제 별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악필이기 때문에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인강 듣는 분들은 그 밑에 첨부를 해놨으니까 다운을 좀 받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한번 내용을 좀 보죠. 먼저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철도망을 좀 보면 여기 십자형 철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휘 시간에 보시면 아시면 되겠지만 우리나라 철도는 이렇게 십자형으로 간선 철도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 알고 있죠? 잠깐만요. 이걸 좀 해놓고 맞아. 그래서 십자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십자형으로. 자, 이게 큰 간선, 큰 뭐냐 기반이 되는 철도인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일본이 다 깔아준 거야. 이건 이제 일본이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그 당시 만주하고 연결시켰어요. 만주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일본 철도가 또 연결시켰는데 이건 좀 설명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철도에 이제 그 여러 그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 경의선 이 간선철도를 좀 만든 단계부터 그러니까 이제 개설 그 철도를 부산 시기부터 이제 뭐냐면 차차 얘기를 해보자. 먼저 우리나라에서 개통된 게 뭐냐 하면 경인선이야.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것이죠. 이게 한국 최초의 이제 철도인데요. 경인선이죠. 여기가 인천하고 경선. 네. 경인선은 지금은 이제 지금 전철화 됐어요. 우리가 이제 1호선 타면 있죠. 1호선 타면 이제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그 철도망이 예전에 경인선 자리예요. 한국 최초의 철도로서 그 처음에는
그 미국인 모스가 부설권을 획득했어. 여기를. 자,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돈이 없었나 봐. 그래서 자금 부족이 이제 중단이 되고 이것을 이제 일본이 양도를 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그 이제 경인철도 주식회사를 만들죠. 그리고 1900년도에 개통을 시켜. 이게 최초의 이제 우리나라 철도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개통된 철도망은 뭐냐면 경부선이에요. 경부선. 경부선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는 거고요. 그리고 1898년에 일본이 부설권을 획득하죠. 그때 일본은 이 경부선이 이제 크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부철도 주식회사는 어떤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일본 관료자본과 그다음에 국민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주식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끌어모아. 그래서 1901년에 공사를 해서 1904년에 완공을 해요. 그리고 1905년에 개통하죠. 요 시기가 되게 너일 전쟁 시기하고 겹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이걸 통해서 군대를 수송을 군대 수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군대 운송 수송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또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개통된 철도가 어디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경의선이에요. 경의선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가지고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안동까지 이제 남만주철도까지 연결되는 건데, 자 여기는 원래는 프랑스 피부리사인가? 예, 이게 좀 하여튼 그 프랑스의 그런 그 회사에게 넘겼어. 이게 정확히 써놨는데도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예. 프랑스의 그 그린이라는 그 사람에게 넘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왜 이 그 경의선을 개설권을 처음 요구했냐면 그 당시 러시아가 그 동북철도를 놓고 남만주철도까지 계획을 냈어요. 물론 이제 남만주철도는 일본이 이제 실제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러시아의 이제 철도 부설과 연결시켜 갖고 이 경의선을 이제 자기가 놓으면 이 경의선하고 이 러시아의 그 철도망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이제 했던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됐어. 예. 러시아가 그 계획 뭐냐면 계획대로 이제 움직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이후에 남바주 철도 부설권이 그 일본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또 자금 조달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뭐냐 공사가 안 되니까 그때 이제 피부리사네요. 그 밑에 있는 피부리사의 부설권이 소멸됐어. 음. 그래갖고 이제 이걸 누가 이어받았냐면 대한철도 주식회사가 이어받아요. 예. 예전의 책에서는 경의선을 이제 프랑스가 갖고 있다가 일본으로 넘겼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야. 이 원래는 한번 두 단계 더 건치죠. 그래서 박기종이 세운 대한철도 주식회사라는 게 있어요. 요 대한철도 주식회사는 우리가 뭔가 자주적으로 이제 철도를 부설하겠다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경의선 부설권을 획득했지만 문제는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했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이걸 누가 환수하냐면 국가가 환수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강무개혁기잖아요. 그래서 국내부가 그 밑에 철도국이 있었어. 국내부. 그래서 이 철도국 해갖고 그 밑에 있는 서북철도국, 그러니까 이용익이 이제 운영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공사를 착수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로 자금이나 기술 같은 것도 이렇게 부족을 했고, 그 다음에 일제 압력에 의해서 결국에 너일 전쟁 때 우리가 이제 한일 의정선을 맺었잖아요. 그 한일 의정서에 근거해 갖고 일본에게 부설권이 넘어가요.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여기를 이용해 갖고 군대를 빨리 수송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일부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부분 개통을 한 다음에 나중에 1906년에 들어서 완전 개통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요것도 경의선도 그 너일 전쟁 와중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일본은 개통됐다가 나중에 완전하게 1906년에 개통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경원선이라는 게 있어요. 경원선. 경원선은 여기 이제 서울하고 원산에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국내 철도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부설권을 이제 갖고 하려고 했지만 자금이 부족했어. 그래서 1905년에 너일 전쟁 때 일본이 획득하고 그 1914년에 완전히 개통돼요. 이 경원선. 지금 경원선은 어 동두천 의정부 동두천으로 넘어가서 이게 아마 지금 저쪽 초원 쪽인가? 그쪽으로 해서 끊어진 그 선이거든요. 그 의정부 동두천 해가지고 지금 여기 쪽으로 해서 끊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원래 이 경원선이 있는 자리가 원래는 그 금강산 있죠. 금강산 가는 길이고 3번국도 연결되는 선이에요. 우리 집이 바로 앞에 그 3번국도가 좀 연결된 선이었는데 그 3번국도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 경원선이 어,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철만 달리고 싶다 뭐 그렇게 있고 자 하여튼 지금은 남북한의 이제 단절 때문에 끊어진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이고 제가 물 좀 먹을게요. 어. 자 그래서 이제 경원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만들었던 게 또 뭐냐면 여기는 좀 약간 듣보잡한 존재지만 호남선 있어. 호남선. 참고로 호남선이 네 번째고 그 다음에 약간의 시차가 뒀지만 경원선이 다섯 번째요. 호남선은 그 대전에서 이제 여기 군산까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 군산은 원래는 이제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일본이 이거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만든 항구예요. 그래서 급속하게 이제 성장했던 거죠. 근데 이 군산에서 이제 대전까지 연결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뭐냐면 뭐 때문에 쌀을 유출하기 위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군산은 이제 이 호남선은 강주까지 또 연결돼요. 예. 그래서 원래는 강주가 큰 도시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제 철도망이 놓여지면서 크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호남선이 착수돼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철도가 부설되면서 철도 때문에 큰 도시들이 형성되죠. 대표적인 게 뭐 신의주 같은 도시들이나 그다음에 여기 대전은 호남선하고 경부선이 교차점에 있는 도시죠. 그리고 이제 뭐 강주, 그다음에 대구 있어요. 대구도 예전에 유명하긴 했는데 철도가 부설되면서 훨씬 더 커진 도시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도시나 기존의 도시가 이제 철도망이 깔리면서 뭐냐면 커지고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국내 철도망 외에 일본과 뭐 어떻게 연결하나 볼게요. 일본은 여기 이제 부산이 있으면 철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물자들을 여기 보면 그 연락선 있어요. 예, 간부 연락선이라는 게 있어요. 부산하고 이제 그 큐슈 이렇게 부산하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시모노세키거든요. 이 시모노세키로 연결하는 간부 연락선이나 있어요. 부간 연락선이라고 또 하는데 자, 요 연락선의 화물칸에 철도에서 실어놓은 그 많은 물자들을 일본으로 이렇게가 뭐냐면 빼내요. 일본의 철도망과 이렇게 연결시켜.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시키고 참고로 일본의 철도망은 헛개예요, 헛개. 이게 왜 안 돼 또? 잠깐만요. 이게 오류가 좀 났네요. 이 펜이. 그래서 헛개돼 가지고 그려야 되겠어. 예. 이게 쫄불 흡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준계와 달리 좀 쫄봐. 이게 왜냐면 궤도 있죠. 그러니까 철도망과 철도망의 그 궤도가 이게 선류가 좁은 것을 헛개라고 하거든요. 궤도가 왜 헛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산악 지역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좀 비용 좀 아끼려고 헛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준계를 사용했어요.
1번과 달리. 왜 그러냐면 여기 남만주철도나 그 북만주철도 여기 동천철도가 포준기로 연결돼 있어. 예, 그래가지고 그걸 아니 남만주철도가 그래갖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대륙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협계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포준기라고 해서 영국에서 철도가 처음 만들 때 그 말이 있죠. 우리가 말을 마차 마차가 서 있는 그 크기를 포준기로 정했거든요. 요 포준기를 바탕으로 논지한 거야. 당연히 남만주철도도 포준기에 연결돼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동천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 포준기가 아니라 이건 관계예요. 포준기보다 더 넓어. 그래서 대개 보면 그 남만주철도하고 북만주철도를 이제 뭐냐면 갈아탈 때 보통 이제 뭐냐면 하얼빈에서 이제 갈아타거든요. 그때 이제 뭐냐 철도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갈아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일본은 이걸 우리나라 철도망을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남만주철도 연결돼요. 네, 그래서 남만주철도 정확히 말하면 장충 이남부터 이제 남만주철도예요. 예. 원래 이 남만주철도는 러시아가 부설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너일 전쟁 이후에 이 당시 이제 그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그 베이징 조약, 그러니까 포츠모스 부속 조약 있죠. 그 조약이 갖고 요 남만주철도 부설권은 일본이 갖게 돼요. 장충 이남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봉선도 요 남만주철도의 그 뭐예요? 지선이에요, 지선. 이게 이제 간선이라면 여기 지선이죠. 그래서 안봉선은 이제 봉천하고 안동을 연결하는 선인데 이 남만도 철도 지선으로서 그 간도협약 때 부설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죠. 예,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일본이 갖고 있었지만 그 중국부터 공식적 확인을 받지 못했던 건데 요걸 이제 넘겨요. 대신에 간도를 누구의 땅으로 중국 땅으로 넘겨주죠. 그래서 요때 그 안동은 단동이죠. 오늘날 그래서 신의주에서 안동을 해갖고 남만주철도가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도 북한의 기차를 타고 곧바로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중국 갈 수 있는 게 그 당시 일본이 만들었던 그 철계가 같이 포준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북한에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려면 그 그대로 넘어가지 못해요. 이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북쪽에 보면 보통 우리가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어 있는 선 있죠. 요 선이 이제 동천철도예요. 이 동천철도는 시베리아와 연결되는 곳인데 북만주철도라고 하죠.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가 부설권을 획득해서 건설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러시아에서 소련 넘어갔고 나중에 만주사변 이후에는 만주국의 양도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30년대 때는 이제 북만주 철도까지 이 일본이 다 장악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철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파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심화자료를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철도와 관련된 내용만 봤고, 그다음 강상체육권 아까쯤에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뭐 산림체불권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지역의 산림체불권을 가지게 됐고, 이게 너일 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차지하게 됐다. 자, 그다음에 어장도 이제 주로 청나라는 항해도 평안도 지역, 일본은 남해와 동해 연어의 어업권을 침탈했는데 이것도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다 싹스예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선을 많이 먹죠.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 어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 어장을 다 싹스를 내버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는 어민들의 저항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자, 다음 지도에 표시된 철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기역,
뭐 니은, 디귿 이렇게 있는데 일단 기역은 요거는 뭐겠어요? 이건 요거는 동천철도죠. 요번에 북만주철도라고 하는 동천철도야. 여기 장충 이남 쪽에 이제 철도가 남만주철도고요. 그다음 여기가 남만주철도의 지선이었던 안동과 봉천을 연결하는 안봉선이죠. 예.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신의주하고 이제 서울까지 연결되는 것이 경의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것이 경부선이죠. 자, 여기 1번 볼게요. 러시아는 일본의 요동반도 점령을 막은 대가로 청나라협상대 기획의 동천철도를 얻게 되죠. 예.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거죠. 그래서 한국산 능력 검증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아. 자, 하여튼 청나라협상의 기획의 부설권었는데 그때 이제 청나라와 러시아 간의 비밀 조약을 맺게 돼요. 자,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이 청나라 러시아 비밀 조약 맺고 요때 동천철도 부설권을 줬다. 그다음 너일 전쟁 결과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니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죠. 원래 요 지역은 이 남만주 철도는 일본이 놓으려고 했어. 부설권을 얻어서. 네. 그런데 너일 전쟁 때 포츠모스 조약 때 이 장충 이남선 지역을 뭐냐면 일본한테 건너줬죠. 그래서 일본이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이걸 확정 지은 거야. 자, 그다음에 간도협의 결과 일본은 디귿의 부설권을 얻었다. 여기 안봉선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안동하고 봉천을 연결하는 선이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의선 같은 연결되는 선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니은의 부설권을 획득했던 프랑스가 널 전쟁 중에 일본에 권리를 양도했다. 이거 틀려요. 예. 이거는 이제 그 계약에 의하면 한국이 이제 부설권을 넘겨줄 때 계약이 뭐 어떻게 했냐면 몇 년 내에 부설권 얻는 5년 내인가 하여튼 뭐 그 안에 부설하지 않으면 조선 정부가 그걸 다 자동 인수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프랑스가 자금이 부족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러시아가 철도를 놓지 않는 바람에 그냥 부설권을 이제 프랑스 PV사죠. 그쪽에서 철도를 놓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이게 이제 뭐냐면 소멸되고 대한철도 주식회사도 양도가 돼요. 그래서 일본한테 양도한 게 아니야. 예전에 그 교과서가 오류가 좀 있어. 일본한테 곧바로 양도한처럼 기술한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배운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대한철도에서도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우리나라 경인선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통됐죠. 아까 두 번째로 개통된 경부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1904년에 너일전쟁 때 일부 개통됐고 완전히 운영된 것은 끝나고 나서 이제 1905년부터 이제 운행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1905년에 일부 개통이 되고 1906년에 완전히 운행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 돼요. 틀린 게. 자, 그 다음에 철도 관련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죠. 또 한 문제 더.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오른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번이 경부, 경의철도에 부산하는 과정은 문자 그대로 토지 약탈 과정이다. 그래서 1번은 그 과정에서 선료 용지와 정거장 용지 및 기타 부속시설 기지로서 모두 1933만 6,488평에 달하는 막대한 면적의 토지를 탈취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철도망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거는 일제가 경부선 경의선 철도를 통해서 한국 침략과 대륙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건 경부선 경의선 경부선이 경의선과 연결되고 경의선은 어디와 연결돼요? 안봉선과 연결되고
안봉선은 남만주 철도와 또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과 달리 여기는 그 궤도가 포준기를 사용했던 것이 그 이유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제는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의 모든 용지를 아주 싼 값에 헐값을 매수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있는데 요거는 틀려요. 예. 그 일본이 우리나라 철도를 그 용지 그 철도 용지를 이제 매수할 때 그냥 강탈했다고 보시면 돼요. 강탈했다고. 예. 그래갖고 요거는 내용이 틀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너일 전쟁 때 일본은 경의선 철도도 군용 철도 부선하면서 대규모 토지를 탈점하였다. 예, 맞죠? 자, 그때 이제 내걸었던 중에 한일 의정서 같은 것들을 이제 등록해 갖고 탈취했죠. 자,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는 일본 국내 철도와 같이 헛개길 방식으로 선료 부수했다. 이건 틀리죠. 이건 틀려요. 일본 국내는 헛개기예요. 헛개기라는 거는 표준기가 있으면 헛개는 표준기보다 좀 작은 개예요. 그 이유는 이제 일단 비용 문제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 뭐냐면 표준기에 설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협객을 이제 두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가성비에서는 상당히 뛰어난데, 문제는 이제 협객 같은 경우에는 개가 적기 때문에 그 운반할 수 있는 양이 적어. 그 좀 약간 불안전하죠. 뭐 지진이나 이런 것들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이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협객이 아니라 포준계를 사용했다. 그거는 안봉선과 남만주 철도와 성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동북철도는 좀 다른다고 했죠. 아까 전에 동천철도는 동천철도는 요게 협객이라면 요게 이제 포준계거든요. 요게 협객이면 포준계면 강계요. 강계. 강계는 되게 넓은 거야. 포준계보다. 그건 뭐냐면 이게 시베리아 철도망을 통해서 많은 물자와 인력을 수송하려면 그 철도가 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걔가 되게 커. 그래갖고 보통 이제 북한에서 러시아 넘어갈 때는 궤도를 바꾼 다음에 넘어간 거고, 우리나라 북한 철도가 이제 그 중국으로 넘어갈 때는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 게 다 그 이유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기획과 디귿인데 요게 문제가 교과서 수준의 풀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적어도 국편이 정도는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다시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자, 너일 전쟁 전후로 보죠. 너일 전쟁 이제 후에는 이제 이때는 마지막 5기죠. 이때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누가 독점했던 시대야? 일본이 독점했던 시대야. 그래서 이때는 이제 너일 전쟁 이후에는 한반도를 이제 일본이 식민지하는 과정의 준비기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자,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 화폐 정리 사업을 해요. 그러면서 그 명분으로 막대한 차관을 제공해. 예전엔 달라고 할 때는 안 주다가 차관을 이렇게 많이 제공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화폐 정리 사업을 원활히 하고, 이건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경제적 예속화 시키려고 하죠. 정치적으로. 자, 그리고 일본의 토지 약탈이 본격화되는데 요 근거가 됐던 것이 한일유정서예요. 예전에도 기출문제 나왔죠. 요 관련돼 갖고. 이 한일유정서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이제 대한제국 동의 없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뭐 철도 부지 용지나 군용지를 확보하고 항무지 개간권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역둔토 토지를 많이 수용을 했거든요. 이 역둔토는 뭐냐면 예전 역이 있었잖아요. 역마. 역마에서 운영한 토지야. 되게 예전에 역참로가 그게 이제 중요 교통로이기 때문에 요 역참로를 중심해 갖고 철도망이 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도망 토지들 상당수가 이 역톤톤 토지들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부동산 등기 제도를 실시했죠. 이때 을사조약 이후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일본의 어떤 토지 약탈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동산 등기 제도를 실시했는데, 부동산 등기 제도는 지금도 실시해요. 이건 뭐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제 뭐냐면 이전할 때 등기를 해야죠. 등기는 어디에서 하죠? 우리가 보통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등기를 신청을 해야지만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요. 예. 자, 이것이 일부 지역에서 했다가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확대 실시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1904년에는 대한시설 강령이라는 걸 공표해요. 그래서 이 너일 전쟁 유리하게 전개되니까 이제 한국을 식민지 만들기 위해서 전개되는데 주로 그 한국의 교통, 통신, 그 다음에 제조 업체 등등을 정비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이 대한시설 강령을 이제 공표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있어요. 대한시설 강령 내용이.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제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대체의 방침이 결정된 이상 이에 기반하여 사업을 벌인 강령을 제정하여 이래 완급과 시기의 당부를 살펴 그 실행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한국 내짐이 연안의 국력상 필요한 지역을 수용할 것.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당연한 권리다. 이때 한미협약이라는 거는 한일 의정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1차 한미협약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능한 빨리 우리나라 그 사람 중에 그 적당한 고문관을 들어와 당장에도 적어도 지금보다 재정이 더 물리는 건 맞고, 나아가 징세법의 개정 및 화폐제도의 개혁 등을 착수하여 마침내 한국 재무의 실권을 우리 손아귀에 거두도록 기하가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후에 이제 메가드 화폐 개혁과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교통 및 통신기관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 쪽이 장악하는 것은 정치상, 군사상, 경제상 여러 점에서 매우 기묘한 것이다. 그중에 교통기관이었던 철도사업 있죠. 는 한국 경제의 골자가 할 수 있다. 철도망을 우리가 이제 장악하겠다. 그 내용이고, 그 밑에 이제 통신기관 중에 전신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신설을 우리 쪽에 소유하고 또는 관리를 하겠다. 뭐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대한시설 강령 내용들은 그 앞으로 이제 일본이 철도망이나 통신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냐면 탈취할 것인가 미리 방침을 정해놓고 정해놓은 방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이. 그래서 겉으로는 한국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로는 자신의 어떤 그 대한제국의 어떤 그 내용, 자신의 어떤 권리를, 자신의 그 이권을 침탈하기 위한 어떤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일본의 이제 금융지배를 볼게요. 자, 이게 일본의 금융지배 관련돼서 제가 표를 하나 약간 만들었는데, 이게 뒷부분에 있나 그럴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내용이 없네. 잠깐만. 자, 그냥 이걸로 내용을 이제 설명할게요. 아이고, 좀 밑에 있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항 직후에 우리나라 제은행을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설립해요. 제은행 개항장에. 그때 이때 제은행은 사립이었어요. 개인은행이야. 그러다가 이제 이걸 국립제은행 지정을 설치해서 국립화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 전국 각지에 주요 도시에 출장소를 설치하죠. 그 다음에 해관세 취급 특권을 차지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중국에서 이제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일본이 장악을 하는데 이때 이제 관세를 일본 화폐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일본 화폐로 징수함으로써 일본 화폐 유통을 확대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잠깐 이제 545번 좀 읽어볼게요. 1882년 조선의 해관세를 취급한 특권을 차지하는 데 이어 자본력이 취약한 일본 상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개항장 부근에 일본 돈을 유통시켜 조선의 화폐 제도를 문란시켰다. 여기다 일본 상인들은 농촌 깊숙이 침투하여 농민들에게 미리 돈을 구워줬다가 추수 후 몇 배의 농산물 챙기는 입도 선매 방식 고지대까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그 1882년 해관세 특권을 취급하는 특권을 차지한 거는 운영권을 차지한 거예요. 운영권. 원래 운영권은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다가 청나라가 관리가 힘드니까 일본한테 넘겼죠.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하게 이제 그 일본이 한테 넘어간 거는 청일전쟁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제일은행권을 발행하는데 자, 제일은행권을 왜 발행을 했냐면 이게 1902년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유통한 그 돈이 엔화였어요. 엔화. 근데 근본위 화폐 개혁 때문에 이제 일본이 근본위 화폐로 바뀌거든요. 원래 은본위 화폐에서. 그래서 근본위 태안제도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근본위 태안제도에 대해 설명을 했죠. 자, 이 근본위 태안제도가 뭐냐 하면 중앙은행에 금을 예치시킨 다음에 이걸 담보로 해갖고 지폐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 엔화도 그 중앙은행에 금을 예치시킨 다음에 지폐를 발행해요. 그렇게 이제 왜냐면 그 당시에는 영국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도 국제적 추세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1898년에 근본위 태안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도 그렇게 금이 많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약탈해서 금이 이제 우리보다 많긴 했지만 지폐를 충분히 발행할 만큼 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폐 발행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폐 발행이 적은데 여기에서 이제 지폐가 조선으로 넘어가면 엔화가 어떻게 됐어요? 일본은 디플레이션 상황이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가가 하락하는. 그래갖고 그 일본 엔화의 해외 유출을 금지시켜 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때 뭐요? 이제 엔화가 들어오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의 그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국에 진출한 국립제일은행에서 발행한 것이 제일은행권이에요. 제일은행권. 이게 1902년에 발행했는데 이게 처음에 개항장 중심으로 조선 전국에 유통됐다가 너일 전쟁 때 그때 일본이 이제 군수품을 약탈하면서 그냥 약탈하긴 좀 그러니까 일종의 제일은행권을 이제 뭐냐면 줬어요. 이게 일종의 군포죠. 예. 그래서 나중에 너네들한테 돈을 주겠다. 가지고 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제일은행권이 확대돼 나가요. 그래서 이제 너일 전쟁 중에 유통량이 확대되고 이 제일은행권이 나중에 그 조선 금융을 지배하게 되죠. 메가다 화폐 개혁 이후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너일 전쟁 이후에는 제일은행이 일종의 중앙은행이 돼요. 그래서 한국의 국구금들을 이제 취급하고 그리고 한국의 정부의 화폐 발행권을 이제 박탈해.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세금을 내려면 제일은행에서 내고 그리고 또 한국 정부의 화폐 발행권을 박탈해서 전환국을 폐지하면서 제일은행권을 발행하죠. 이 제일은행권은 일본 화폐지만 그 일본 국내에 쓰이지 않고 한국에서만 쓰이는 화폐예요. 그리고 제일은행을 바탕으로 해서 화폐 정리 사업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제일은행은 그 나중에 1909년에 한국은행이 설립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은행에 넘기게 되는데
이 한국은행이 뒤에 이제 1910년에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면 조선은행으로 바뀌어. 그 당시에 대한제국이었으니까 한국은행을 불렀다가 일제가 우리나라 통치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대한제국이라 부르지 않고 조선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면서 조선은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조선은행이 나중에 제1은행 대신해 갖고 중앙은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행한 은행이 화폐가 조선은행권이야. 이 조선은행권이 1900 이게 9년부터 해서 이게 1945년인가요? 네, 여기까지 사용했던 그 지폐인데 그 전까지는 제1은행권을 사용했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외에도 일본은 농공은행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그냥 금융조합을 만들어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식민지 금융기관을 만들었다. 자, 이 금융조합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한번 그 밑에 좀 읽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면 1907년에 만들어졌어. 자, 1907년은 대한제국 시기지만 실제 통치는 통감부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방금융조합 규칙과 지방금융조합 설립 관한권을 공포했고요. 그 목적은 농민 및 지방 중소상공업자들의 3인측 금융을 도우는 목적으로 했다. 일종의 협동조합과 비슷한 목적으로 이런 그것을 만들었고요. 그해 이제 8월에 강주 지방 금융조합이 설립되었고 1910년에 6월까지 130개가 늘어났고 1914년과 18년에 법률 개정으로 농촌과 도시의 조합을 설치하여 각 도의 금융조합 연합회가 형성되죠. 1918년 6월에 그 다음에 금융종합령이 이제 내렸는데 자 이것이 나중에 강복구에 뭘로 이제 바뀌냐면 우리가 이제 농협 있죠. 농협. 농협으로 바뀌어. 그래서 농협은 그 일제시대 때 이제 만들어놓은 이 금융조합을 모태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금융조합을. 그래갖고 각 지역별로 농협 그 지역 농협들 있죠. 지역 농협들이 출자를 해서 중앙회를 만들죠. 금융중앙회, 농협중앙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형태가 그 일제시대 때 그 구한말 때부터 그 통감부 시대부터 만들었던 금융조합 형태도 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조합을 모태로 해서 농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농협의 모태가 됐던 게 금융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그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18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맞춘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 집안이 농협에 다니는 그런 집안 아니면 맞추를 못할 것 같아. 근데 예전에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게 나왔더라고요. 금융조합 관련된 내용이. 그리고 의외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금융조합 관련된 내용이.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재정을 장악했죠. 모든 재정 지출과 수익을 통제하고 징세국을 개편했고요. 그다음에 호구조사나 토지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그다음에 가옥세, 연초세, 주세 등 각종 세금을 증대했어. 요 시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통감부 보니까 통감부 시기라고 보니까 일제가 이제 실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시 재정을 국유화시켰다. 네, 이렇게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화폐정리 사업을 들어가죠. 화폐정리 사업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요거 그래서 이제 그 메가더가 이제 그 화폐정리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요때 이제 그 화폐정리 사업 내용을 좀 볼게요. 이거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서포트지 인증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서포트지 인증번호는 55번이야. 55번. 적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화폐정리 사업 보자. 이 메가더라는 인물은 왜 하냐 우리나라에. 요걸 좀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온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제1차 한일협약 때
보면 뒤에 이제 좀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재정 고문하고 외교 고문을 이제 파견한 내용이 있어요. 재정과 외교에 고문을 파견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재정 고문을 왔던 사람이 일본인 메가다고요. 외교 고문을 나왔던 사람이 뭐냐면 스티븐슨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돼요. 예. 그 목적이 뭐냐? 자, 한국의 화폐를 정리해서 일본의 금융을 한국이 지배하는 목적이죠. 일종의 금융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업의 뭐예요? 경제, 어, 일종의 피와 같은 역할이죠. 핏줄. 그러니까 돈을 장악하기 때문에 금융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피가 안 도는 거야. 그래서 일본 금융이 한국을 지배해서 뭐냐면 지배를 원활히 하게 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화폐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의 재정과 유통 체계를 장악을 해서 식민지 경영에 적합한 형태로 개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고요. 방법을 보면 일단 화폐 조례를 반포해요. 화폐 조례. 그래서 이 화폐 조례가께서 이제 있는데 그 요때 이제 화폐 조례 그 내용에 보면 일단은 그 새 화폐의 금화를 이제 제은행권이죠. 금화 세 종류, 은화 세 종류, 백동화 한 종류, 청동화 두 종류 해갖고 동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동전이고요. 그 지폐도 발행을 하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발행을 했다. 그래서 한국의 기존의 화폐 발행권을 박탈하고 전환골 폐지시키죠. 그다음 대한정부가 관세 담보로 제은행 일본은 제은행 차관을 도입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제 제은행권을 바탕으로 그 화폐 개혁을 할 때 근본이 태안제를 실시해요. 예전에 구한말 정부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 때 그 정부가 하지 못했던 걸 일본이 이제 하는 거야. 일본이 일단 그 하는데 문제는 그 근본이 태안제도를 실시하려면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겠죠. 중앙은행이 있어야 되고 중앙은행에 뭐가 예치시켜야 돼? 금을 예치시켜야 되잖아. 그 금을 담보로 해갖고 지폐를 발행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중앙은행은 일단은 어디를 삼은 거죠? 일본의 제일은행을 삼았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은행에 뭘 예치시켜야 돼? 금을 예치시켜야 되죠. 그럼 금을 예치시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누가 주냐면 일본 정부가 줘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차관을 도입하는 형식으로 돈을 가지고 와. 그리고 그 돈을 바탕으로 300엔을 바탕으로 해서 그 뭐냐면 제일은행권의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금을 구입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담보로 해서 제일은행권을 발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차관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입장은 국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편의에서 그 하는 것을 그 필요한 비용을 다 한국 정부 이름으로 뭐냐면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했다. 자, 한국 화폐들 이제 근본에 따라서 백동화 엽전을 일본 그 제일은행권과 교환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백동화예요. 백동화. 이 백동화를 교환해 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백동화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표면 가치보다 훨씬 낮아요. 원래 백동화가 이제 니켈 함량의 측량화폐인데 너무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걸 이제 갑을 병종으로 나눠가지고 교환을 시켰죠. 뒤에도 있지만 그래서 갑은 좀 품질이 좀 좋은 거야. 그래서 1대1로 교환해줘요. 그래도 이제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0.5 대 1로 교환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병은 아예 교환을 안 해줘. 이건 너무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을
일본 상인이나 우리 농민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 전 한국 상인들하고 우리 농민들은 잘 몰랐는데 일본 상인들은 알고 있었죠. 미리 이제 통관부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을이나 병을 그 백동화를 갖다 팔았어. 어떤 식으로? 물건을 사들이거나 농민들에게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뭐냐면 처분시켰죠. 그러니까 그 농민들 가갖고 시가보다 뭐냐 아주 높은 가격으로 주겠다면서 을과 병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백동화를 주고 사들인 거야. 그러면 나중에 그걸 받은 그 농민들은 교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백동화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교환을 시켰고 엽전인데 이 엽전은 삼평동을 말하는데 이거는 그 일본 정부 의도대로 교환이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엽전 자체가 교환 가치보다 더 가치가 높아. 그러니까 그 자체의 가치가 교환해 줄 수 있는 가치보다 더 높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엽전이 1,000원이에요. 엽전은 동호 만들었잖아요. 한 장이 1,000원이라고 하면 1,000원 교환시켜 주겠다고 이제 1,000원이라고 하면 제일은행권으로. 근데 교환하는 것은 500원밖에 안 돼. 그래서 제일은행권 500원으로 교환시켜 주겠다. 그러면 이게 갖다 팔면 이게 녹여서 갖다 팔면 1,00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엽전 같은 경우는 제일은행권 교환이 안 되죠. 되게 고물상으로 넘어가고 그걸 녹여가지고 갖다 파는 거야. 해외로 나가거나. 예. 그래서 일본 제일은행권과 교환이 잘 안 됐어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뭐 백동화, 엽정 관련된 내용이 있고, 하여튼 백동화를 이제 교환하는 과정에서 부등교 교환이 일어났고, 그래서 1대1 교환이 아니죠. 그 다음에 소액 교환은 거부하고 거액 교환만 인정했어. 중소상인들이 크게 타격을 받죠. 그 다음에 교환 기간이 3일에서 7일이고 그 이상 넘어가면 교환을 안 해줬어요. 공고 기간도 짧았고, 그 다음에 일본 상인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줬죠.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가치가 낮은 백동화를 갖다 팔았어, 사전에요. 예. 자,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경제에 큰 파탄을 줬는데 일단 금융공황이 일어나요. 왜 금융공황이 일어나냐? 총통화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겠죠. 예전에는 뭐 총통화가 1조 정도 됐다. 예,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근데 1대1 교환이 아니라 교환이다 보니까 이 총통화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가 뭐 5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돈이 부족해지잖아.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돼요? 예, 하락이 되죠. 그래서 이제 디프레이션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제 금융공황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없는 거야, 돈이. 그리고 또 문제점은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특유한 제도지만 어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어음인데 이 어음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앞으로 돈을 줄 거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상품을 받고 주는 게 어음이잖아요. 예. 근데 이 어음을 그 당시 이제 그걸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화폐처럼 돌렸어요, 상인들이. 근데 갑자기 이제 돈을 바꿔준다니까 이 물주 입장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어음을 빨리 해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음을 빨리 해소시키는 거야.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어음을 줬는데 이 어음을 빨리 달라갖고 해소하니까 국보도 상인들이 이제 어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어음 거래가 중지되고 이제 뭐냐면 파산이 되게 시작돼요. 자, 그래서 이런 금융공황 때문에 상인들이 도산이 돼. 민족자본 성장이 억제되고요. 그 많이 파산된 기업들은 누가 인수할까요? 일본 기업들이 인수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일본 애들이 그 화폐 개혁 이전에 백동화 좀 지 떨어진 백동화를 농촌 토지로 처분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제 뭐냐 큰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큰 손해를 보고 도산함으로써 농촌에서 이제 떠나서 다른 데 이주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금융공학을 통해 상인을 도산시키고 농촌 경제를 분화시켜 농민의 농촌에 유리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557번. 자, 상인 및 농민들은 상당수 울종과 병종에 해당하는 백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또한 화폐가 유통되지 않아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고, 반면에 일본 상인은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정보를 미리 알고 병종 백동화를 재빨리 처분하거나 병종 화폐를 물건이나 토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때 이제 물건과 토지를 갖다 판 사람은 누구겠어요? 한국 상인들과 한국 농민들이겠죠. 그다음 557번을 좀 볼게요. 화폐 개혁이 발표되고 난 후에 대한제국에는 전황이 일어났다는 거야. 전황은 디프레이션 화폐 그 부족 현상을 말하는 건데 조선후기 때도 한번 일어났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 어음 거래가 돌연 정지되고 왜냐하면 어음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돈을 줄 거 생각하고 이제 돈을 빌려주거나 물품 대금을 대신 받는 게 어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빨리 어음을 해소해가지고 물주가 그 교환을 시켜야 될 거냐. 여기 재은행 달려가서. 그러니까 돈을 빨리 회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당연히 어음 거래가 중지되고 거기에다가 헌금을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마비가 되죠. 그래서 대금업자는 일찍 대금을 중지하고 기왕에 주출한 대금 회수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게 이제 급하게 자금이 유통되지 않아서 도산한 기업체가 속출되고요. 상점이 후업하고 기업주가 음독 자살하는 곳이 곳곳에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항해서 서울의 상인들이 한일은행을 설립하죠. 대응해 갖고 이제 금융공에 대응해서 예. 그래도 이제 있지만 대부분 민족 자본들 그러니까 이제 청년은행이나 한성은행 이런 것들은 제은행이 예속해 되고요. 왜냐면 은행이 이제 돈줄이 막히니까 어음을 해소했지만 어음 해소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산 부채가 많이 쌓이면서 악성 채권이 많이 채무가 쌓이면서 제은행으로 예속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또 뭐냐면 일본 입장 때는 자본 축적과 경제 침략에 크게 기여를 했다. 그래서 조선의 산업 자산층과 농촌 기업의 분홍의 성장을 또 봉쇄시켰다. 그리고 일제가 식민 지배에 필요한 자금을 현지에 조달했다. 일본은 이렇게 화폐 정리 사업 외에도 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필요한 식민 지배 자본을 어디에서 일본에서 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예, 그럼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이 이미 이 화폐 정리 사업에 미리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동화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백동화가 그 당시 많이 발행이 되고 정부에서 많이 찍고 위조 지폐가 많기 때문에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났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화폐 정리 과정에서 이 백동화를 다 환수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외액 부분을 이제 좀 할게요. 이거는 좀 하고 나서 그 화폐 정리 관련된 내용, 일본 화폐 유통 과정을 좀 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